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업자원부가 검찰에 스스로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졌던 해외 자원개발 의혹을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 세 곳에서 자원외교의 손실액이 13조 9천억 원입니다. 이 세 곳에서만 정부의 발표액입니다. 사실 더 큰 손해액이 아래 숨어 있어요. 정부는 조금 줄여서 발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업료도 못 건졌다. 산자부 장관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수업료요? 세상에 이렇게 비싼 수업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누가 국민 세금으로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공무원이 그러니까 학생입니까? 자, 이거 참 시작부터 화가 나네요. 하베스트 인수 의혹을 7개월째 취재하고 있는 전영우 그리고 고은상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산업자원부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29일 스스로를 수사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하베스트 인수 당시에 석유공사 사장은 물론이고요. 산자부 공무원까지 수사 범위에 제한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자부의 입장이 좀 바뀐 거네요. 산자부는 애초에 지금까지 하베스트 유전 인수가 석유공사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왜 갑자기 스스로를 수사 의뢰한 거죠? 네, 여기엔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문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베스트 인수 의혹을 반년 넘게 취재하면서 2014년 9월에 작성된 산자부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네, 바로 이 문서인데요. 왜 산자부가 소속 공무원까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이 문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캐나다 하베스트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석유공사가 인수한 뒤 지금까지 누적 적자만 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4조 원. 하루에 1,000만 원씩 1,000년을 써도 3천억 원이 남는 거액이 사라진 겁니다. 당초 하베스트의 유전만 사려고 했던 석유공사는 이때 고물덩어리라고 불리던 정유시설 날도 함께 사들였습니다. 이 정유시설 날은 구입하자마자 고장과 사고가 잦았고 낡은 부분을 수리하느라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던 석유공사는 날을 구입한 지 4년 만인 2013년 7월부터 외부 기관에 맡겨 정유시설 평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시가격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매각. 매각 불발 시 정유공장 완전 폐쇄. 부분 매각. 얼마를 받든 일단 팔아라. 못 팔면 그냥 시설을 폐쇄하라는 권고입니다. 석유공사는 구입과 유지보수 등에 1조 7천억 원이 들어간 이 정유시설을 2014년 말 고작 500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날에서만 5년 만에 1조 6천억 원이 공중 분해된 겁니다. 누가 이런 부실덩어리 시설을 사들이자는 무지막지한 결정을 내린 것일까? 하베스트 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은 모두 석유공사가 알아서 샀으며 정부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장관의 산하공기업관리감독권은 구체적인 사업에 살아야 말아 하는 것은 그건 월권이고요. 그렇게 하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이명박 정권의 지식경제부를 이어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장관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 이렇게 지시하기는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하베스트, 특히 낡은 정유시설 날을 비싼 값에 사들인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만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낡은 정유시설까지 포함해 하베스트를 통째로 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2009년 하베스트 인수 당시 석유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던 지식경제부의 고위 공무원 명단입니다. 장관 최경환, 차관 김영학, 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자원개발정책관 강남훈. 석유공사는 이 직영부 라인에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일일이 보고했습니다. 하베스트 구입 당시 지식경제부의 담당 국장이었던 강남훈 당시 자원개발정책관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하베스트사 그러면 매입하는데 전혀 관여한 일이 그 없으십니까? 결정은 석유공사가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원정책관으로서 하나도 여기다가 관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직접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결정했습니까? 석유공사에서 했습니다. 당시 지식경제부가 하베스트 인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전현직 관료들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건 가지고도 얘기 안 하시면? 스트레이트는 하베스트 인수 전말이 낱낱이 담긴 산자부의 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산자부 관료들의 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측은 정유시설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석유공사 및 현지 협상팀에게 지침 전달. 문서에 따르면 1조 6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정유시설 매입의 최종 결정자는 석유공사가 아니라 우리 측,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등 정부였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산자부는 거의 10년 동안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더 가관인 건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등 지식경제부 간부들은 자기들이 사들이라고 한 정유시설을 조속히 매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 구입 당시 이미 문제가 될 걸 알았던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그쪽 김정관 실장이 이제 제일 그래도 에너지 쪽 제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류 인수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정유 부분 석유공사가 못한다. 그거 좀 잘 챙겨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제 기억이 나고요. 이런데도 정유시설 나를 최대한 빨리 팔라는 지시를 내린 당시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여전히 모든 책임을 석유공사에 떠넘깁니다. 실장님이 그때 검찰 조사를 혹시 받으셨었나요? 왜 산업자원부가 조사를 받아야 되죠? 그건 정부의 정책 결정이 아니고요. 네네. 석유공사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지식경제부는 정부가 그걸 사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강남은 당시 자원정책개발관은 내부 보고서를 직접 보여줘도 지경부가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석유공사 및 현지 협상팀에게 지침 전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이건 제가 처음 보는 문건이고요. 아니 뭐 처음 보시든 어떻든 간에 여기 당시 담당자가 작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에게 안 물어보시죠. 당시 담당자셨지 않습니까? 산자부 전현직 관료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내부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을 부인할까? 당시 최고 권력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일까? 김영학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나 박영준 당시 국무차장 등 정권 최고위층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냐고 묻자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잘 아는 바가 없고요. 그거는 그 내용 자체를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하지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내가 무슨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지난 1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캐나다 하베스트 건 지시하셨습니까? 국고 수조원 손실인데 그거 책임지실 생각 있습니까?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최경환 당시 장관에게도 하베스트 인수에 이명박 대통령 등 정권의 핵심 실세가 관여된 것은 아닌지 질문을 담은 편지를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 전 장관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해 편지가 반송되는 바람에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깡통 정유시설을 사서 1조 6천억을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제대로 사죄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모렴치한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덩달아서 욕을 먹는 거잖아요. 사실 그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도덕성을 상실하고 이렇게 문제 있는 사업을 했던 부도덕한 공무원들이 잘 나가고 승진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 징계나 처벌받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불과 닷새 전까지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뒤 보도해 보셨던 강남훈 씨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직에서 면직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 자원정책개발관을 지낸 문재도 씨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 개발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이제서야
퇴출됐습니다. 이제서야 말 그대로 퇴출은 시작입니다. 이 공무원들도 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산자부 역시 하베스트 인수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위에는 바로 이명박과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하베스트 인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산업자원부의 내부 보고서는 그런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하베스트 인수에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첫 증거, 첫 물증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하베스트와 벌인 협상이 결렬돼 강영원 사장과 김성훈 부사장 등 협상단이 귀국한 시점인 2009년 10월 18일. 그런데 이날 만들어진 산자부 내부 보고서엔 벌써 정유시설인 날 인수가 기정사실로 돼 있습니다. 하류 부문 처리 방안은 인수 성사 후 추후 검토. 정유시설 구입을 탐탁지 않아 했던 산자부의 뜻과 다른 윗선, 그러니까 청와대나 총리실 등 최고위층의 압력이 없었다면 정부기관, 특히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그런데 낡은 정유시설 날을 포함해 4조 5천억 원을 주고 하베스트를 통째로 사라는 당시 정부의 지시는 지식경제부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에 보고한 뒤에 나온 결정이고 지침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BH 보고 등을 거쳐 하류 부문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석유공사 및 현지 협상팀에게 지침 전달. 당시 지식경제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한 뒤 석유공사는 물론이고 현지 협상팀에게까지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스스로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내부 보고서를 보면 청와대가 얼마나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꼼꼼하게 챙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M&A 동향, 협상 내용 및 결과 등은 지속적으로 BH 지식경제비서관실 최남호 과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담당 라인에 계속 보고.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세세하게 보고를 받았다는 당시 청와대 보고 라인은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 최남호 행정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서에 보고 라인으로 지목된 당시 청와대 행정관, 최남호 현 산자부 시스템 산업정책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청와대의 지시 의혹을 부인합니다. 그거를 뭐 사라 마라 이렇게 했던 기억까지는 없고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면 이제 윤진식 수석한테 보고하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지난달 29일 산자부가 하베스트 인수권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난 뒤에는 인터뷰 요청에 갑자기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문자의 성함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든 뭐하든 거기서 내 얘기할게요. 검찰 조사를 뭐 기정사실화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됐던 괜히 내 오해받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저는 거절. 오케이 거절. 죄송합니다. 거절할게요. 아니 2009년 지식경제부의 주요 사안을 모두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김동선 당시 지식경제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김고문님이 그때 지식경제비서관이셨고 아니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보고했다고요. 네?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그다음에 아니 전화도 안 받으시면서 아니 이거는요. 이게 국민 세금이 몇 조가 날라갔는데요. 그러면은 지식경제비서관으로서 하베스트 구입에 전혀 관여를 안 하셨나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아니 그 사실 확인 안 된 거를 이렇게 무작정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전화도 그랬는데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시질 않았잖아요. 알았어요.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윤진식 당시 경제수석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저 MBC 전용 기자라고 합니다.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하베스트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치에 있을 때 그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그게 시간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그건 지금 기억할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이 정도면은 장관님. MBC가 단독 입수한 문서는 지난 2014년 9월 윤상직 산자부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것. 하베스트 인수에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사상 처음으로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물증입니다. 윤상직 당시 장관은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지경부 차관까지 거쳐서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인물. 국회에서 4시간을 기다린 끝에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윤상직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문서가 장관님 저 의원께서 장관하실 때 만들어진 문서라니까요. 그럼 내가 이게 내 시절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고도 안 만들었는데. 2008년 MB 정부 초기예요. 네? 자원개발 정책관 하셨고요. 지식경제부에서 저 산자부 모든 그런 중요한 사안 다 보고받으셨고요. 지식경제비서관 하시면서요. 그다음에 차관 하시면서 주요한 회의 다 들어가셨고요. 그다음에 장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공무원은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일을 합니다. 이거 장관 하실 때 만들어진 문서라니까요? 제가 보고를 안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장관님께서 산자부 외부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산자부에 30년 계시던 분 아닙니까? 보고를 받으셨다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물으시려고 그러면은 보고를 안 받으셨다면 그거는 무능하거나 아니면 저 부하 직원들이 장관을 속인 거 아닙니까? 장관 3년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석유공사 저 부채 비율 수백 퍼센트, 600%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 몇천 %로 부채 비율이 늘어났고요. 그게 이미 그전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책임감 못 느끼십니까? 제가 다시도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저는 지금도 소신이 그거는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가 가욕을 부렸다. 정부가 그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부실 투자를 하라고 면접을 준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하셨는지 모셨는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이고 이분들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잠깐만요. 방문증 받고. 의원님. 아니 이렇게 답변 회피하시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조가 날라갔습니다. 자원외교 때문에. 오리발 내밀기, 발뺌하기, 꽁무니 빼기.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이 되려면은 이런 3종 세트를 연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공무원 누구도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뻔히 잘못된 일인지 다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이 줄줄 나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또 더욱더 막중한 책임이 필요한 자리로 다 옮겨가잖아요, 다시. 네, 결과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참모 중에 보고라인 가장 위에 있었던 윤진식 경제수석은 새누리당에서 18대 19대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냈고요. 김동선 당시 지식경제비서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산자부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학 전 차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정관 전 실장은 SK 사회이사, 국내 2위의 로펌 태평양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상직 전 장관은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예, 한국 사회의 부도덕한 최상층은 정말 거대한 회전문을 연상시킵니다. 이리 나가면 저리 들어가고 저쪽에서 나오면 이리 들어오고요. 잘도 돌고 돕니다. 그런데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은 지금 수감 중이죠. 네, 감옥 갔죠. 그런데 자원개발사업 이 부분으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분은 뇌물 혐의로 감옥에 갔어요.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았거든요. 중요한 거는 해외 자원개발 관련된 몸통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참모들과 산자부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과 10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입수, 분석해 하베스트 인수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기획, 준비, 실행됐는지 밝혀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산자부 내부 보고서 중 하베스트 인수합병 부분의 첫 구절입니다.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수립, 인수위 및 지경부 업무 보고 시 VIP께서 대형화 필요성 언급.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가 수십조 원 국부 유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석유공사를 5배로 키울 계획을 빨리 내놓으라고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을 다그쳤습니다. 저 관계되는 부서의 보고를 받을 때 보면 그 내용면에서 매우 형식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석 달 뒤인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 컨설팅 회사 엑센추어의 빌 그린 회장을 청와대에서 비공식 면담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머릿속에 담고 있던 질문을 빌 그린 회장에게 던집니다. 석유공사 대형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하느냐, 이 대통령의 질문이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들어가서 했죠. 그러니까 핵심은 저거죠. 뭐 석유공사, 가스공사를 통합해서 대형화를 해야 된다. 지금 고민이 그건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물어보셨던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후 엑센추어 코리아는 우드 맥킨지와 함께 석유공사 대형화의 자문 역할을 맡았고 보고서 하나를 내놨습니다. 2009년 3월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는 석유공사 몸집을 불리기 위해 사들일 기업 목록, 이른바 쇼핑 리스트가 처음 등장합니다. 기업 인수 코드, 프로젝트 프라다, 스위스의 아닥스사, 프로젝트 에르메스, 캐나다 하베스트사, 프로젝트 샤넬 앤 디오르, 영국 다나사, 석유공사가 인수를 추진한 해외 석유기업 명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를 알고 정확하게 꼭 집어가지고 석유공사가 대형할 것을 어떻게 보면 지시한 거거든요. 구체적인 규모까지 5배 키워라라고 언급을 하면서 석유공사 내부에서는 그에 따라서 갑자기 쇼핑 리스트를 만들었고, 이른바 쇼핑 준비를 마친 석유공사는 같은 달 본격적인 해외 기업 인수를 위해 자문사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메릴 린치입니다. 매우 공교롭게도 당시 한국 메릴 린치엔 이명박 대통령의 금고지기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영찬 씨가 상무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네. 자, 김영찬 증인은 관여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하베스트 자문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자문에서 역할을 한 것은 없고요. 네. 저희 업계 일반적인 관련 관여 안 하셨습니까? 네, 전혀 관여. 저기 그런데 MB 정부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관여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메릴 린치의 또 다른 하베스트 관련 보고서.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의 유전만 사려고 했던 2009년 9월 초에 제출된 보고서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나온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하베스트사 인수 전략. 메릴 린치는 여기에 석유공사가 당시로서는 전혀 살 생각이 없어 의뢰도 하지 않은 정유시설 날의 자산 가치를 이미 1조 원이 넘는다고 분석해놨습니다. 석유공사가 날을 인수한 가격 거의 그대로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정유시설을 포함한 하베스트사 전체의 추천 가격입니다. 최고 추천 가격이 약 4조 4,100억 원으로 최종 인수 가격과 거의 동일합니다. 마치 한 달 반 뒤 하베스트 인수가 계획에 전혀 없던 정유시설 날까지 포함해 어떤 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예언하는 수준입니다. 딱 이거 보고는 그냥 이거는 사기다. 이미 하류 부분은 사기로 해놓고 가장된, 그러니까 뭔가 꾸며진 플레이를 한 거 아닌가. 사는 것을 정해놓고. 사는 걸 정해놓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리포트죠.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산자부의 내부 보고서에는 더욱 끔찍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동시다발적 M&A 추진, 외화 채권 발행 등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도 지속. 빚을 내서라도 이른바 쇼핑 리스트에 있는 해외 석유 기업을 계속 사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베스트 인수 9년 뒤인 현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석유공사는
부채 비율 700%에 가까운 부실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에너지 공기업 3곳의 해외 투자만 43조 원, 손실은 지금까지 약 14조 원입니다. 이 손실은 모두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네,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수립,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쇼핑 리스트 작성, 메릴린치의 MB 최측근인 김백준 씨 아들 김영찬 씨 입사, 그리고 메릴린치를 자문사로 선정하고 모든 단계의 마지막 메릴린치가 추천한 대로 4조 5천억 원의 인수.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된 지 1년 7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자원외교는 MB의 머릿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정권이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됐습니다. 4대강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도 이명박이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건지는 명확합니다. 네, 하베스트 인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하베스트 의혹을 수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 검찰이 벌써 한 번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 단 한 명만 기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영원 씨도 2심까지 계속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그 하베스트 수사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 의지가 없었습니다. 정권에서도 의지가 없었고요. 그래서 재판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조의 국부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의혹은 산더미인데 풀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석유공사 직원 한 분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 거대한 의혹의 말단에 있는 그 직원이 생을 마감하셨던 그날이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6월 3일입니다. 이 의혹들을 끝까지 해결해내고 파헤치라는 어떤 계시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의혹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놓치면 진실은 사라집니다. 정의도 사라집니다. 네, 산자부가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기까지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에이스 고은상 기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2월 4일 스트레이트 첫 방송부터 이 하베스트의 의혹을 꾸준히 파헤쳐 왔는데요. 지금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고은상 기자가 하베스트 의혹을 끝까지 취재하고 추적하지 않았다면 산자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모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자부 공무원들의 팀워크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끈끈하고 이게 조직적이기로. 네. 자신의 과오를 고발하고 자신의 동료, 선후배를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산자부는. 고은상 기자 보도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베스트 인수 의혹을 다시 취재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모두 뜯어 말렸습니다. 이게 3관왕이라고 하는데요.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정조사까지 모두 받았기 때문에 더 나올 게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공적인 기관에서 다 묻어, 뒤집어 엎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희를 도와준 조력자들과 함께 반년 넘게 취재한 끝에 진실의 조각들을 조금씩 발견했습니다. 그때마다 기자로선 설레었지만 국민으로선 매우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베스트 방송과 함께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끝이 매우 추악한 모습일지라도 모든 진실이 드러나 정의가 바로 서지길 기대합니다. 큰일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우 고은상 기자, 다음 취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 네. 이 스트레이트에서 삼성 관련 방송만 하면 일어난다는 미스테리한 현상이 있는데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광탈, 순삭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네. 검색어에서 광속 탈락한다든지 순식간에 삭제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 저도 그 인터넷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저희 지인들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네, 저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네, 쭉쭉 치솟던 실검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삼성의 삼자도 없네요. 스트레이트 삼성 방송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어째서 삼성 관련 방송에만 이런 순삭, 광탈 현상이 일어나는지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들 요구에 따라 저희가 삼성과 관련된 실시간 검색어를 외부에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봤습니다.
저희 스트레이트는 4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보수단체를 삼성이 우회 지원하였다는 내용, 그리고 5월 6일 삼성이 정경련을 통해 오랫동안 아스팔트 우파들을 육성 후원해왔다는 내용을 방송했었죠.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었어요. 네, 그랬죠. 네, 이때 장충기 전 삼성 사장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가 사라졌는데 그 과정을 분석했더니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지난 5월 6일 밤 스트레이트는 삼성이 오래전부터 정경련을 통해 아스팔트 우파 단체들을 육성해왔다고 고발했습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보수단체 육성 자료를 만들어 국정원에 건넸고 국정원의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날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입니다. 밤 11시 47분 30초 검색어 장충기가 3위로 등장합니다. 2분 뒤인 49분 30초에 2단계 뛰어 1위를 찍습니다. 바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한 단계씩 떨어져 6위를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이탈 시각은 59분 30초, 진입한 지 12분 만에 차트에서 없어진 겁니다. 일반적인 패턴인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오른 단어들을 조사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추이 예측 모델을 연구한 호주 시드니대 한수연 교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방송일 앞뒤로 사흘간 상위 20위에 오른 검색어는 1792개로 평균 45분 동안 차트에 머물렀습니다. 12분 만에 사라진 장충기와는 차이가 큽니다. 검색어 장충기를 포함해 한 번이라도 1위에 오른 적이 있는 309개 검색어는 평균 1시간 39분 동안 2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장충기와 8배 차이입니다. 다른 시기를 3차례 더 조사했더니 1위에 오른 검색어들은 평균 1시간 43분, 2시간 3분, 1시간 29분의 긴 체류 시간을 보였습니다. 유독 검색어 장충기만 왜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 걸까? 비슷한 시간대에 방영된 한 종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그룹 이름과 노래 제목이 검색어 상위 순위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장충기가 12분 만에 밀려나 사라졌지만 그룹 이름은 1시간 27분, 노래 제목은 1시간 11분 동안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목록에 올랐습니다. 연예 관련 검색어보다 삼성 장충기 전 사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낮아서 빨리 밀려난 것인지 이번엔 빅데이터 전문 업체와 따져봤습니다. 이 업체가 개발한 분석 시스템입니다. 트위터와 블로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뉴스 등 다양한 문서를 수집해서 특정 단어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됐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슈 전파력이 빠른 트위터의 경우 이용자가 쓰는 전체 트윗의 70% 이상을 수집해 분석합니다. 장충기와 장충기를 밀어낸 검색어를 입력해봤습니다. 수집된 문서 가운데 검색어 장충기와 스트레이트를 함께 언급한 트위터, 뉴스 등은 방송일 33건에서 다음날 31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각 방영된 프로그램과 노래 제목을 언급한 건 16건에서 110건으로 느는데 그쳤습니다. 검색어 장충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장충기보다 7배 더 오래 순위에 올랐던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일과 다음날 장충기가 5,900여 건 언급된 반면 이 그룹은 1,400여 건 언급됐습니다. 장충기라는 단어가 이지라이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문서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방송 시간 동안은 둘 다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방송이 끝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뭔가 글을 올린 주제는 이지라이프보다는 장충기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나 관심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과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서비스의 성격이 다른 만큼 둘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과 비교해봤습니다. 5월 6일 밤 검색어 장충기가 다음 검색어 순위 5위로 진입합니다. 20분 뒤 네이버 순위에도 진입해 1위를 찍지만 순식간에 차트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음에선 등락을 거듭하면서 1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포털 사이트를 장식하는 다음날 아침 8시 22분에서야 차트에서 내려왔습니다. 지난 4월 22일 방송에서 스트레이트는 삼성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맞불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에 자금을 후원해온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 보도로 정경련을 시켜 자금을 지원하는 삼성의 수법도 드러났습니다. 이때는 어땠을까? 이번에도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 순위 추이는 전혀 달랐습니다. 삼성의 보수단체 육성 창구인 정경련이
방송 직후 다음의 검색어 순위에 진입하고 곧바로 네이버 순위에도 오릅니다. 역시 자정 무렵 네이버에선 정경련이 먼저 사라집니다. 등장한 지 19분 만입니다. 반면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 순위에선 정경련이 새벽까지 10위권을 지켰습니다. 다음이 정치 이슈만을 많이 보여주는 건지 네이버는 연예 이슈만을 계속 보여주는 건지 분석을 해봤더니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다음이나 네이버나 정말 비슷하게 출연 빈도나 출연율이나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는 사람들이 입력하는 검색어 가운데 검색 횟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검색어를 우선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서 순위에 오르면 파급력이 크고 이를 노린 조작 시도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검색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장으로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두 번의 방송 동안 핵심 주제어였던 삼성은 어느 곳에서도 검색 순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검색량 증가율이 낮아서일까? 네이버가 공개하는 데이터를 통해 날짜별로 삼성의 검색량 변화를 유추해봤습니다. 검색량이 전날 62에서 91로 늘어난 지난 4월 9일, 삼성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 방송 뒤 검색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4월 23일, 삼성은 실시간 검색어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검색량이 53에서 100으로 오른 삼성 대신 4에서 17로 오른 매생이국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만약에 이게 절대적인 증가율이라고 한다고 쳐도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이 알고리즘이 과연 맞을까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삼성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지 매생이국과 비교해서. 이에 대해 네이버는 취재진이 사용한 공개 데이터는 비교 대상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실제 검색량과는 다르다면서도 그렇다면 실제 검색량으로 검증하자는 스트레이트의 제안은 실무진 부담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구글이 이제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확실한 검색량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조작했다 갑자기 없앴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지 않으려면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이터를 확실히 공개를 하실 수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네이버는 또 외부의 조작 시도와 조치 내역을 알려달라는 요구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예외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저도 매생이국 참 좋아하지만 삼성이 매생이국한테 졌다니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혹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네이버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의 불법과 비리를 네이버에서 가려주고 숨겨주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티즌들이 이 부분을 분노하고 있죠. 네, 저희는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수상하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부득이하게 스트레이트와 동시간대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비교했는데요. 절대 해당 프로그램이나 그 가수분의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다른 기능에서도 삼성과 관련된 수상한 일이 일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월 26일 방송이었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돌아가신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이 방송되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었는데요. 그런데 방송 직후 리뷰 기사에 공감수가 0 아니면 심지어 -1이 나타나면서 조작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공감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마이너스 1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네이버에게 물었더니 댓글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뿐이라고 답해왔습니다. 오류라고요? 네, 그런데 하필 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삼성을 다룰 때에만 네, 이런 오류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이유가 네이버에서 이런 의혹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네이버가 이제는 더 이상 건전하고 공정한 여론의 장, 이런 역할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네이버에는 자동 완성 검색어 그리고 연관 검색어 서비스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특정 단어를 입력할 때 함께 찾아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에서도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이 검색어들을 조작한 업체 대표들이 처벌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스트레이트는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이들의 조작 일지 140만 건을 입수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건강 상태를 이유로 풀려나 병원에서 횡령 사건 재판을 받던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늘려달라며 법원에 신청합니다. 같은 날 마케팅 업체 대표 최모 씨의 검색어 조작 시스템에 이재현 회장의 이름이 입력됩니다. 유전병, 만성 신부전증, 이 회장의 병명과 함께 CJ 사회공헌 등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이 전국에 설치된 100여 대의 컴퓨터에 원격 명령을 내리자 네이버 검색창에 이 회장의 이름과 검색어가 마치 여러 사람이 하듯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블로그, 이 회장이 한류바람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글, 같은 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사업 선구안을 지켜 세우는 글도 여러 사람이 찾아본 것처럼 매크로로 조작했습니다. 조작에 나선 매크로 업체는 이미 폐업했고 CJ 측은 답변이 어렵다고만 말한 뒤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자동 완성 연관 검색어 그리고 뭐 블로그, 지식인, 카페 이거 작업을 보통 전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대행사한테 나는 예산 얼마에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대행사가 또 그 밑에 이제 하청을 줄 수 있는 또 업체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하청받는 업체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고.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또 다른 하청업체의 매크로 조작 목록입니다. 각종 맛집 검색어로 가득한 목록에서 이번에도 대기업 오너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입니다. 네이버에서 정 부회장의 이름을 치면 함께 검색이 되도록 매크로로 조작한 단어는 수출기업 도약, 14,000명 일자리 창출, 장애인 채용, 이마트 물가 안정, 기여 등입니다. 2016년 10월에는 영문 단어를 덧붙여 조작합니다. YJ, 정용진 부회장의 약자로 정 부회장의 페이스북 주소입니다. 지식 향연 강연, 인문학 고전 번역, 정 부회장의 활동을 홍보하는 검색어도 때때로 추가됩니다. 2016년 8월부터 약 1년간 정용진 부회장의 이름으로 4,100여 번 매크로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정 부회장의 신세계그룹은 홍보대행사와 온라인 마케팅 계약을 맺었을 뿐 매크로로 조작을 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LG전자는 자사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 블루투스 이어폰이 추천되도록 매크로로 작업했는데 역시 대행사가 자신들 모르게 하청업체를 시켜 벌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하청업체의 매크로 조작을 의뢰한 광고 대행사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온라인 마케팅 하는 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증거 목록 중에 나와서 지금 해명 요청하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와이 불러드리자면은 이태원 맛집, 현대천왕 돈가스, 소액 창업 아이템. 잠시 뒤 업체 대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시는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이쪽이 그래도 많이 하는 데 중에 참 잘한다. 네, 잘한다. 그러니까 잘 노출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완전 대형 마케팅 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사실은 어떠한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는 않았었어요. 서울 유명 사립대학들과 변호사, 심지어 보수단체까지 매크로 조작은 일상적인 홍보 수단이었습니다. 몇 번의 개선 조치가 있었지만 네이버 검색어 조작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예. 좀 바로바로 뜨는 거는 없고요. 보통 보면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려요. 지금 네이버에서 목요일, 금요일만 되면 계속 바꿔서 저희 팀원들이 지금 막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주말 없이. 이제 어차피 또 같이 이제 매크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미크로가 있는데 그게 로직에 넣는 거라서 다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하루면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검색한 것처럼 속여 시장 여론을 왜곡하는 겁니다. 네이버에선 일부 인터넷 언론사도 이런 왜곡에 가담합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밀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한 지난달 24일 동명이인인 가수 조현아 씨의 수영복 사진을 인용한 기사가 잇따라 네이버에 송고돼 최상단을 차지합니다. 실제로는 작년 11월에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입니다. 한 인터넷 언론 대표는 광고 수익을 노린 기사 공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의 기사를 여러 언론사 이름으로 보내면 하나로 묶여 최상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리는 업자들입니다.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사 작성부터 송고, 상단 배치, 광고까지 우리가 다 대행을 해줄 테니 네이버의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권한만 우리한테 달라. 광고 수익을 그 매체와 이제 좀 5대5로 나눠 갖자. 이 대표는 기사 공장 제안을 거부했지만 이런 업자들을 방치하는 네이버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의식을 거의 못 느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매체들도 좋고 우리 네이버를 통해서 그 제휴된 매체들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가면 좋은 일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 정치인들, 재벌들의 비리 사건이 터지면은 곧이어서 바로 물타기용으로 연예인들의 가십 뉴스가 나간다. 이런 세간의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진우 기자도 그런 일 겪어보셨죠, 직접?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연예인 분을 뵀는데 저의 그 소송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죄를 받은 것까지도요. 알고 보니까 제가 무죄를 받은 날 자기가 스캔들 기사가 나왔다고 저를 좀 약간 타박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이거 심증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물증은 없는 그런 세간의 평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도 이런 물타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네,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74%입니다. 막대한 영향력으로 사실상 여론을 좌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네이버가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일 뿐이다 라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여론 왜곡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봅니다. 네, 포털을 통해서 보죠. 그렇습니다. 네. 70% 넘는 사람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접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네이버는 점점 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저희 스트레이트는 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성역 없이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Don't